Hi, my name is Evan Ramstad. I'm the Korea correspondent fo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I tune in to Nanan Gumsada every week to get the core, most important news happening in the country. The only trouble is, I don't understand a word they're saying. But I like these guys, and I enjoy coming to talk to them about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and women. And now I find out they're headed to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New York, Boston, L.A., Chicago. So forget about Romney and Obama, and be sure not to miss 나검수. BBK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20회 시작합니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1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22일은 뉴욕 헌터 칼리지, 23일은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27일은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교회, 29일은 시카고 노스사이드 칼리지 프랩 하이스쿨에서 재외국민투표 유권자를 비롯한 교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티켓 판매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딴지us로 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들으신 안내방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반 기자가 벙커에 놀러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추임새 넣어주기도 참 민망하더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도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공연 많이 와달라. 짐작은 합니다만. 공연 많이 와달라 보면 됐어. 롬니, 오바마. 오바마도 나오고 롬니도 나오고. 어? 그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자, 저희가 바로 내일 떠나기 직전 밤 녹음하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 미국 갑니다. 재외국민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여기서 김용민의 완전히 새로운 성대모사 지금 갈고 닦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성대모사와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진우의 취재 뒷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 대선 전망,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직접 뵙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기로 하고, 우리 봉도사 이야기 또 잠깐 하면 드디어 S1 등급. 네. 매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처우가 조금 개선됩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S1의 S는 뭐예요? 섹스인가? 어쨌든 은진수는 입감하자마자 됐던 S1을 정봉주는 8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게다가 은진수는 수감 생활 70% 넘으면서 바로 가석방 됐는데 정봉주는 9월 말이면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나와야 해요. 은진수와 형평성 차원을 논하자면 그렇죠. 게다가 또 9월 말은 또 추석 아닙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9월 말에 안 내보내주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 더구나 은진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 처먹다가 구속이 된 파렴치범이고요. 정봉주는 대선 검증에서 상대 후보를 검증하다가 비판하다가 감옥에 간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속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9월 말에 마침 저희가 돌아옵니다. 9월 말에 돌아왔는데 정봉주가 없다. 서울 거리를 거닐고 있지 않다. 예. 아니 설마 2달 3달 더 잡아놓으면 뭐 한다고. 내보내주겠죠. 그럼 10월에 저희가 이미 예고드린 대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봉클로드 반담이라고 본인을 부르고 있는 정봉주. 9월 말에 근데 나와도 큰일이야. 한 2달 동안은 감옥 깔때기를 들이댈 거 아니야. 2달 동안은.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을 그때 가석방하지 않는다면 이 명진 스님께서 뭘 하겠다고 한 줄 알아?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삭발을 한다 막 그랬거든. 삭발하신대요. 한다느니 뭐 명진 스님도 삭발하시겠대요. 아니 명진 스님 그러더라고. 나는 머리를 기를 거야. 엄청난 일이네. 스님이 머리 기르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놈들아. 이해수 선생한테도 뭐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그 10월 초에 물어보기로 하자 이제. 누구도 닿지 못한 세상의 중심 불길한 바람에 맞서 있네. 넌 누구보다도 단단한 눈빛으로 무엇도 깨지 못할 그 벽을 넘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네. 넌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돼 있었어. 넌 말해주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넌 들려주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넌 보여주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뒤틀린 세상의 비상구. 돌아올 너를 위해 필요한 건 단단한 마음. 내일을 위해서 하나가 될 준비. Don't worry, we won't you. We'll remember you. Don't worry, we won't you. 저희가 떠나기 직전인데 그러면 이거 내놓고 보름 있다 또 올 거냐? 아닙니다. 가서 녹음합니다. 네. 65만 원 들여서 장비를 샀습니다. 45만 원어치 샀다며. 아니, 더 그 샀어? 45만 원어치는 마이크 2개 갖고 세 사람이 나눠 써야 되는데 8개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65만 원짜리. 근데 마이크는 몇 개 들고 가? 마이크는 3개 들고 가. 근데 8개짜리를 샀어. 여하간 저희가 이번에는 시국인지라 해외 나가서도 매일 뉴스를 점검하고 네. 그리고 저희 빨대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첩보를 받아서 네. 계속 업데이트하며 네. 최소한 1회 그리고 만약에 시국이 엄중하다 하면은 2회까지 방송을 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가서도 하려고. 다만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리카 김 만난다면서 누구요? 미국 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김경준 씨가 지금 이제 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에리카 누나한테 지금 저 편지를 한번 읽으시지. 에리카 김에게 보내는 주진우의 편지입니다. 누나 저예요. 새끼야. 잘도 만나주겠다 이 새끼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지금 자 에코까지 넣었어. 에코까지 넣었어. 자, LA 가요. 누나네 동네. 그러니까 멕시코 식당에서 만나요. 안녕. 안철수 교수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는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길 위원은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그것을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친구 간의 사적인 통화를 정치 공작으로 역이용한다면서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친구 간 사적 통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뉴스를 보니까 뭐 서로 오랜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안철수 씨 얘기하면서 안원장 대선에 나오지 말라. 나오면 다 죽는다. 2대 출신의 30대 여성하고 최근까지 사귀었었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대선에 나오지 말라. 새누리당은 택시를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거를 이제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이제 택시 탔느냐 여부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회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정 전 위원이 어깨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공작입니다. 공작 특집 2입니다. 공작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공작 새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이야. 공작새야. 그러네. 공작새 누리당. 앞으로 공작새 누리당이라고 불러야 돼. 지난 6일날 안철수 협박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보위원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었는데 검찰 출신이 공보위원을 한다. 이 사람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막 볼 사람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나다 떨어졌던. 그런데 이제 안철수 협박 당시에 택시를 안 탔다고 뽕을 치다가 딱 걸렸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했다고 했죠. 기억도 안 난다고. 아니 검사 출신인데 머리가 그렇게 무슨 장준하 선생 그때야 75년 전. 그렇지 37년 된 일인 줄 알아. 아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니 무슨 씨발 이틀 전에 택시 타고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로는 CCTV나 누구 증거가 있는지 증인이 있는지 그 자료를 확인한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까지 뻥을 칠 건지 그렇죠. 결정한다는 얘기인가? 얘라 이 개구라쟁이야. 이런 애가 검사했어. 심지어 잘 나갔어요. 이 진실 공방으로 1차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땅 등장하는 바람에 완전 돌발 변수거든요. 아니 걸렸어. 택시 운전사가 나왔을 때도 계속 오리발이었어요. 왜냐면 입증할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년 된 친구를 잃었다고. 그리고 택시 탄 거 들키고 나서도 자기가 시인하고 나서도 금태섭 변호사가 자기와 절친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친구. 이 절친 졸라 강조해. 이거는 친구라고 이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절친 승낙합니다. 친구를 잃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저의 5절친 영국에 갔죠. 저의 5절친과 이번에 새로 생긴 정절친 그리고 주진우의 절친이 있어요. 나절친이라고. 나경원 전 의원 나절친이라고 있는데 나는 저 조절친이라고. 조현호. 안녕하십니까. 조절친. 네. 조현호. 이렇게 사총사가 탄생했어요. 사총사. 다만 준기라 네가 총수하고 절친해도 형이라고 못 부른다. 거짓말쟁이는 우리는 안 쳐줘. 이 택시기사 나오니까 그때 생방송이 있었거든. 그렇죠. 안 나가려고. 채널 A. 왜냐면 나가면은 택시를 탔냐 안 탔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증거가 물증이 남잖아.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간에 기록이 남잖아. 근데 그때까지는 택시기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죠.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몰랐어요.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떨어졌겠지. 일단 시간을 벌어라. 그래서 막 가로수로 혼자 들이박은 거 아니야. 그 동네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그 길은 굉장히 넓고 일직선입니다. 아니 일직선이어도 사고가 나고 들이받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지역에 경찰한테 확인해 보면
여기는 사고가 나기 굉장히 힘들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사고가 나기 힘들다. 그 전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고 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건 일부러 가서 박지 않으면 가봐. 나오기 힘들어. 술 먹지 않으면 아주 힘든 각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또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우리 물어봤어. 괜찮냐? 예. 병원에 있는 관계자의 전원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새끼 멀쩡해! 완전 멀쩡해!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일단 웬만한 핑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이박자. 그런데 간이 작았던 거야. 안전벨트를 너무 세게 맨 거야. 적당히 하다못해 살짝 골절이라도 돼야지. 근데 간이 너무 작았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차가 뒤집혔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건 전문가가 대신해줬을 수도 있다. 스턴트맨을 스턴트맨이들은 또 들쳤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예. 가로수 들이받고 차를 뒤집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로수 받았다고 왜 차가 뒤집혀? 생각을 해봐. 그렇지. 가로수를 보니까 들이받으면 보통 차가 앞에가 움푹 들어가야지. SUV들만 보니까. 그러면 트라제. 뽕 뒤집혀서 뽕. 홀라당. 일단 박아놓고 엎은 거 아닐까? 스턴트맨이 아니고 포크레인설. 나는 스턴트설이면 넌 포크레인설이냐? 굉장히 사고가 나기 어려운 데서 굉장히 어려운 각도로 차가 뒤집혀져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양반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험 사기 자해 공갈단 이런 거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귀신이야. 바로 차단해. 곧 결과 나올 겁니다. 보험금 타기 어려워졌어요. 정검사.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 가로수 옆에다가 편말을 하나 세워둬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 가로수는 박근혜를 위해서 안철수를 저격하다가 공작이 뽀록나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온몸으로 돌진한 김어준의 절친 정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 가로수 일동. 편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미국 갔다 와서 진짜로 세웁니다.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명소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그 정준기라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얘기로는 언젠가는 일 한 번 제대로 낼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들었다고 하죠. 일 냈어. 일 냈네. 일 냈어. 예. 아니 거리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장소로 명명한다. 이거 큰일이에요. 그 가로수 이름도 지어줄까 봐. 공작 가로수나. 어쨌든 절친 수락한다. 이제 공보위원도 아니야. 이제 새누리당에서 처음에는 정준길 공보위원, 정준길 전 공보위원 그러다가 정준길 전 의원, 정준길 씨. 준길이 나중에는 아니 정씨, 정준길 씨 개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버렸어 이제. 그럼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야 20년 절친인데 2010년에 문자 2번 보냈단다. 그 그동안.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것도 자기 출판 기념에 오라는 단체 문자였대. 금태섭 변호사 가지도 않았대 거기. 씨야. 그러다가 2년 동안 안 하다가 연락을. 아니 정준길이 인생이 폭이 그 정도인데 놔두세요. 20년 동안 2년 전에 단체 문자 보낸 게 그 사람이 절친이 한 명이래. 얼마나 인생 외롭게 살았어. 사법연수원 동기였죠. 그렇죠. 그게 야. 절친이면은 안상수 보훈상수하고 노무현 대통령 친구야. 절친이야. 2010년에 문자 2번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일으키기 일주일 전에 문자를 또 2번 보내요. 8월 27일 저녁 10시 11분 2년 지나고 나서 문자를 딱 2번 보내. 그 내용이 뭐냐면 산업은행 관련 안철수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정이 있다. 이것도 협박이죠. 그렇지. 금태섭 변호사한테 협박이죠. 문법도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뭐야 보다가 여기서 조사가 씨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자가 뭐냐면 새누리당 워크숍에 안철수 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은 2010년에 문자 2개 보내고 2010년에 문자 2번 보낸 거 아니야. 평균 1년에 한 번 보낸 거야. 이게 절친이면 나는 1575하고 절친이야 씨발. 핸드폰 미남 문자도 씨발 그거보다 자주 와. 나는 김미영 팀장하고 사귀는 사이고. 그렇지. 김미영 팀장이 누구야?
있어. 김미영 팀장을 몰라요? 몰라. 누구야? 아니 저 대출 상담하는 미영이 누나 몰라? 몰라. 난 온 국민의 그 근데 자금줄. 아니 정준기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문자가 말이지 알리바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친이라고 주장해야 되잖아. 만약에 2년 만에 갑자기 연락했다고 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정황에 더 근접한 스토리가 된다 이거지. 거기까지도 일단 2년 만에 보낸 문자가 이미 협박입니다. 이 문자부터 갑자기 연락하면은 2년 만에 처음 연락했다고 그러면 절친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 네. 저쪽에서 반응할 때 아니 친한 친구가 걱정에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가둬야 되는데 친한 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자를 미리 보낸 거야.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워크샵 강연을 하겠냐? 세상에 어느 바보 그렇게 생각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안철수 협박 시작. 저는 이것은 이 문자 자체가 이미 알리바이용이고 이것은 일종의 작전이었다. 일부러 안철수 측을 자극하기 위한. 자극하죠. 왜냐? 안철수와 여자라는 키워드를 꺼내놓고 싶은 거야. 사실 택시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모든 논란에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가면 공작이니 협박이니 친분이 다 지나가고 안철수와 여자라는 단어만 남게 됩니다. 달랑 남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안철수와 여자라는 키워드를 내놓고 싶은데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꺼내봐. 언론에서. 졸라 두드려 맞을 거 아니야. 예. 그 키워드를 세상에 꺼내놓을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 측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부러 자극해서 리액션을 유도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정황적 방증이 많이 있어요.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는 정준길이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겠네.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다고 봐요. 저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누구를 뵙고 있었는데 금태섭 변호사 입에서 안철수의 여자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달려갔어요. 기자회견이 바로 있은 후에 황우영 원내대표의 문자가 나왔죠.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 그렇죠. 사실관계. 안철수와 여자 쪽으로 집중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고 리액션이 왔다 이거지. 그렇지. 왔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좋았어요. 좋았다는 것도 하나의 이것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정황이지만 인터넷에는 사방팔방 이것이 준비된 것이었고 그런 리액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자, 동아를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동아나 조선의 의외로 이럴 때 발을 빼요. 발을 빼거나 너무 공작의 냄새가 날 때는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시간을 뜸을 들이고 상황 추이를 봅니다. 그런데 동아는 바로 물어요. 동아 안철수 불출마 협박 주장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당일 오후 3시 17분에 뜹니다. 3시 17분이면 네.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정준길 기자회견의 내용이 졸라 자세히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태섭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듣지 않고 내용을 다 알고 정준길의 해명까지 만들어서 실었다는 거 하면 얼마나 빨리 알았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준길 협박 내용 뭐 이런 거 듣자마자 바로 정준길 의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한두 줄의 해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워드로 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전화 통화로는 보통은 짧은 내용밖에 안 나와요.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기자회견이 나오고 사실은 기자회견 내용을 치는 것만도 3시 17분이면 다 못해. 그렇지. 그런데 3시 17분에 상대편의 반응도 다 넣었다. 말이 안 되잖아. 예. 3시 17분 당시에 기사에 정준길의 반박 내용이 자세히 실립니다. 원래 일보, 2보 계속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처음 떴을 때부터 기사가 자세히 나와요. 정준길 기자회견은 오후 4시에 했는데 어떻게 3시 17분에 정준길의
기자회견의 내용이 준비될 수가 있냐고. 아니 기자회견보다 그것도 기자가 그걸 알 수 있냐고 그 시간에 이미. 기자회견보다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먼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편의 기자회견을 알고 있을 때만 미리 준비할 수 있지. 그렇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3시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히 알고 4시 기자회견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시 17분에 기사를 송고하려면 2시 몇 분부터 기사를 다 써놓아야 엔터를 누를 수 있어요. 중앙일보도 포털에 나온 게 3시 17분이야. 그 과정에 데스크의 어떤 통과 과정 다 거쳤다는 얘기지. 중앙일보도 똑같은 3시 17분에 정중길 사실무근 친구로서 의례적 통화였다. 기사가 딱 뜹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 기사에는 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라고만 말을 하고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가 없어. 그 전에 해놨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 안철수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는 기본이거든. 아니 육하원칙도 없이 기사를 당연히 했었어요. 기본이잖아. 그런데 이 기사가 입력된 시간에는 짧은 기사 이거는 동아일보는 길었어 자세하고 중앙일보는 3시 17분에 짧은 기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대부분 시간과 장소를 제일 먼저 쓰고 기사를 쓰는데요. 3시에 기자회견장에서 그걸 썼다고 생각해봐. 3시에 프레스센터 어디서라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 장소에 안 가더라도 모든 기사는 언제 당연하지. 어떻게 쓴다고 하죠. 물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이 입력된 기사는 포털에 잘 노출이 안 됩니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요. 어디 처박혀 있어요. 짱 박혀서. 이거 여론 공작 전문가들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예전에 BBK 동영상 나올 때 말이지. 우리 카카에. 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BBK 동영상이 나오자마자 우리 각하께서 국회를 바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한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뉴스가 반가이가 돼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어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직접 언급한 이명박 후보의 육성 동영상이 어제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 어젯밤 늦게는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뉴스였는데 마치 논란과 공방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2개 같이 뜨는 거예요. 그렇지. BBK 동영상 하나, 그 사실 무근임으로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 새누리당 이 물타기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잘합니다. 공방과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명백한 것을. 이게 잘 쓰는 방법이거든. 협박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친구이자 사실 무근이다. 이 기사가 같이 띄우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처음부터. 맞아. 그것을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띄운 거야, 근데. 이 바보들이. 야, 기자회견 직후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기자회견을 다 듣고 기사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를 한 다음에 반박을 해도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효과가 이 기자회견하고 이게 빨리 나오면 제목을 2개를 답니다. 협박 당했다고 사실 무근이다. 이게 같이 답니다. 안 그러면. 반가이가 확 되는 거야. 그렇지. 안 그러면 협박 당했다가 그 제목의 기사가 계속 깔리고 그 다음에 반론이 실리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걸 공방으로 앞에 몰고 가는. 뉴스가 너무 커져서 네. 뒤에 뉴스를 덮어버리거든.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거는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짓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반가이 공작이라고 난 부르는데 일단 너무 반가이 아무리 불리한 것도 반가이를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의 첫 번째 공식 브리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금태섭 폭로가 노련한 정치 기획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존나 말을 꼬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노련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 브리핑을 보고 확신을 했어. 도둑이 재발을 저린 놈들 그놈들이 가장 공작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이거야. 자기가 한 걸 남한테 미리 뒤집어 씌워. 그렇지.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바빠요. 자기가 공작을 했는데. 이거는 많이 보던 수법이다. BBK 편지 기억하시죠? 기획입국설. 신모 씨가 먼저 귀국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마음을 돌려서 미국으로 김경준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공작을 해서 데려와 놓고 그리고 편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고 수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다리 손을 들고 끌려다녀. 그러면 나 아닌데 뭐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편안하게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린 놈들의 가장 공작적 대처예요. 이거 새누리당이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BBK 편지가 전형이었어요. 전형적인 공작, 선수들의 공작.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먼저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 기획을 해놓고 상대방한테 그대로 노련한 정치 기획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상대방은 완전 황당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이 변명을 하게 바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이것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공작의 교과서입니다. 공작 나왔구나. 우리 둘이 무릎을 치면서 이 새끼들 참 잘한다. 예. 근데 너무 교과서대로 해가지고 교과서 공부를 충실해서 이건 탈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야권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공작 정치 마인드가 약해요. 거기다 철판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반가이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백업이 돼야 돼요. 그렇지. 반가이 자기 우호적 언론. 그렇지. 우호적 자기만 언론. 주장하면 뭐해. 그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우장창 때려주는 언론이 있어야 된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반가이 공작을 하고 싶어도 못해. 공작의 대가 저희들만 이것을. 저희는 모든 것을 공작적으로 보고 음모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서도 공작만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저는 음모만 봅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런 데지. 지금부터 마음이 자주 바뀌는 박군의 선생의 속통빈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가피한 최선의 아버지 박정희의 딸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제 조카 사위가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통해 40여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조카 사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카 사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은 구태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 걸리셨습니까? 그래도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이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하니까 생각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의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그러나 저는 국민 대통합의 일환으로 그분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또 아닌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 전 저에게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성공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안철수 씨의 여자 관계를 폭로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이름만은 밝히겠습니다. 안철수 씨 애인 이름은 영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철수 씨는 교과서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 말도 부인할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바다 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쫄지마 씨발. 정황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론공작부 공작 1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론공작기획부 얘기했어요. 이 뉴스가 뜨자마자 안철수 바로 알바가 깔렸는데 신속하게 이 알바도 너무 일찍 투입됐어. 기자회견을 보자마자
안철수 측. 네.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생활 산 아이들이야. 쉽게 말려 들어간 것 같다. 너무 바른 생활이야. 그래서 이 속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속보에 알바들이 붙었을 것이다. 그 생각해가지고 존나 뒤졌어. 그랬더니 안철수 잠시 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속보가 떴어. 거기에 벌써 알바가 붙었어. 거기에 벌써 알바가 붙어가지고 안철수 진짜 나쁜 새끼. 정준길 위원은 사실 무근이라는데 이거를 속보에 달기 시작했어. 정준길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안 했는데 참고로 안철수 정준길 진영에서는 기자회견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이씨발. 참고로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 정준길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히는 몇 사람밖에 없어서. 정준길을 누가 알아? 정준길을. 네. 기자회견 할 당시에 이 일반인이 어떻게 정준길을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알고 있냐고. 그것도 속보에 댓글을 달기 시작해. 알바의 위대함. 오다를 미리 받고 있었는데 이 알바 새끼가 너무 일찍 투입된 거야. 지 혼자. 그리고 똑같은 거를 막 도배하기 시작해요. 댓글 알바뿐이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공작의 징후를 발견하고 바로 트위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조작단이 또 있거든요. 8강을 해요. 8강을. 제가 이 트위터 조작단을 오랫동안 모니터링해왔지만 조금 있으면 니네들 다 걸린다. 조심해라. 그날처럼 지랄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완전 지랄이야. 저희가 트위터 조작단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을 때 좀 센 거 터뜨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녹음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무슨 내용을 녹음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쟤네들이 도청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생방송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죠. 저희가 미국에 가서 하겠는데 이 트위터 조작단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일단 아이디가 말이죠. 수백 개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수십 개, 수백 개 단위예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일부는 리트윗을 순서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마담들이 있어요. 예. 얼굴 마담들이 트윗을 몇 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리트윗을 막 해요. 그런데 그러면 리트윗을 이 사람을 먼저 하고 저 사람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 네. 이 알바 새끼들은 단순해가지고 순서대로 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ABC가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얼굴 마담들이 ABC가 있다고 쳐봐. ABC가 3시, 4시, 5시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C의 글을 먼저 볼 수도 있고 B의 글을 먼저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얘네들은 항상 ABC 순서대로 리트윗을 해. 이 멍청한 바보들 이 새끼. 추석 보너스 많이 받아라. 랜덤으로 좀 해 이 새끼들아. 추석 보너스 많이 받아. 아니 또 어떤 애들은 또 알바들은 좀 머리를 써서 랜덤하게 하기도 해요. 랜덤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직접 자기가 트윗을 쓰기도 합니다. 극소수야. 그 극소수가 나머지 트윗 아이디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사람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알바죠. 알바지만 고용 상태는 정규직이라고 봐요. 종교적 아닌가요? 저도 이제 종교적 알바단도 정규직과 종교직. 네, 종교직. 종교적 알바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 대형 교회 중에 정치적인 그 발언과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알아. 저는 이들을 기알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알바단이라고. 기알단. 기알단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 공작을 하는 기알단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새로 짓겠습니다. 10알단. 왜 10알단이요? 십자군 알바단. 10알단. 야, 너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근데 이름은 괜찮아 10알단. 좋아. 그러면 방송을 들으신 분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기알단과 10알단. 저는 이때까지 기알단이라고 혼자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김용민한테 한 표. 근데 발음하진 않겠어. 자, 투표 한번 합시다. 김용민과 주진우의 트위터에다가 나는 기알단, 나는 시발단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시발단이냐 기알단이냐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 제가 바보단이라고 부르는 트위터 조작단이 있어요. 바보단. 이 바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순서대로 리트윗하는 애들이에요. 바보단과 기알단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조작단에. 이 바보단과 기알단은 저희가 말이죠. 추적이 들어갔어요. 일단 그들이 어떤 행태로 움직이는지는 파악이 이미 끝났고 그들의 정체도 머지않아 드러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이 알바들이 뛰고 나면 그 다음에 포탈이 움직일 것이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예. 지난번 이 체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공작 1편을 들어보십시오. 지난 편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19회. 괜찮습니다. 네. 포탈 바로 다음날 키워드가 안철수 여자. 그렇죠. 내내 뜹니다. 안철수 여자. 네. 안철수 협박은 없죠. 없어. 안철수 여자라는 키워드가 하루 종일 그 다음으로 나올 것이 그동안의 공작 수법으로 볼 때 여론조사 장난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얘네들은. 여론조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지지율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이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할 때 아니다. 오히려 상승했다. 오히려 안철수 떨어졌다. 격차가 커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상을 했어. 이미. 네. 2, 3일 내에 나온다. 저희는 그 기자회견 하자마자 만나서 거기까지는 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럼 누가 할 거냐가 남았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이를 그렇죠. 조중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상파를 이용하고. 그렇죠. 지상파가 효과가 크죠. 자, 그런데 지상파 중에 우리가 레벨이 댓글 알바가 됐다고 한 지상파가 어디죠? 뉴스데스크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다. M본부 뉴스데스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MBC가 이렇게 알바가 됐는지 당신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야? 김재철 기자가 전합니다. 아니 엄선배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MBC는 공정합니다. 공정하다. 제가 회로 여자를 꼬셨다면은 사원들이 저를 한강에다 내다 버리세요. 버릴란다 버려. 회로 아니면 뭘로 했는데? 마사지로 좀. 법인카드로. 저희가 MBC 뉴스를 주목을 했어요. 네. 드디어 9월 10일. 그거 어떻게 봐? 그거를? 아니 인터넷이 있잖아. 인터넷이.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면 돼. 아니 MBC 뉴스데스크 요새 아무도 안 봐요.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기자들 나는 진짜 필드에서 계속 뛰었잖아. 아는 기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디 MBC가 딴 데 매각이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MBC 보도국 기자들도 누가 나오는지 얼굴을 하나도 아는 사람들이 없더래. 자, 뉴스가 개쓰레기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사람들이 안 봐서 시청률이 워낙 저조해서 9월 10일 날 MBC는 박근혜 49.7%, 안철수 42.2%. 양자 대결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7.5%나 앞서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이걸 보자마자 왔구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공작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딱 나왔어. 딱 나오자마자 팠습니다. 자, 이상한 점을 파기 시작했어. 첫 번째로 이상한 점. 네.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들과 3, 4%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다른 여론조사들이 3%, 4% 할 때 7%, 8% 가까이 차이가 난 거거든. 격차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져 버린 거야. 네. 바로 전하고. 자, 이상한 점을 찾기 시작했어. 한국 리서치가 이 조사를 했어요. 한국 리서치. MBC는 말이죠. 코리아 리서치가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 이후로 갤럽에서 10년 넘게 코리아 리서치가 MBC의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갤럽에서 했는데 갤럽에 우리 최시중. 안녕하십니까. 최시중입니다. 아니 26일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2년 6개월이 돼가지고 이 씨발 명바가 어떻게 될 거야 이 씨발. 엄마 이 씨발. 2002년 대선 이후로는 코리아 리서치로 바꿔서 정치 관련한 리서치는 코리아 리서치하고 했는데 그랬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한국 리서치로 바꿔탑니다. 지상파는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을 한 번 정하면 별로 잘 안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사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꿔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코리아 리서치를 완전히 뺀 게 아니에요. 이게 연간 계약이에요.
갑자기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라는 게 뭐가 중요한다면 특히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번 여론조사, 그 지난번 여론조사, 지난번 대선의 여론조사, 그 지난번 대선의 여론조사. 그렇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냅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가 패턴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상파 방송국들만 출구조사라는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와 오래된 곳들은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바꿀 수가 없잖아. 예. 바꾸진 않았어요. 예. 이상하잖아. 예. 한국 리서치와 정치 뉴스만 따로 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대선까지만. 이거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은 거예요. 네. 비정치 뉴스는 코리아 리서치한테 하고 디테일은 우리가 몰라. 계약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리서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죠. 정치부 뉴스용 여론조사 기관을 따로 두는 건 아마도 전 세계에 전례가 없을 거예요. 가끔 한 건씩은 비용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줘보기도 합니다. 단건으로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대부분 경제나 다른 생활 이런 쪽에서 써먹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 시즌에 정치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해서 시즌에 이 메인 여론조사 기관을 바꾼다? 바꾼 게 아니지. 따로 둔 거지. 따로 끼워넣은 거예요. 더구나 이 계약이 말이죠. 안철수 협박건 즈음에 네. 정치 뉴스만 그리고 대선까지만 너무나 이상한 계약이라는 것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단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절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디테일로 조금씩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가장 유치한 여론조사는 어디 공직을 하신 기호 X번 아무개 후보와 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기호 X번 아무개 후보 그렇지.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그렇지. 네.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는 않으나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그런 식인 거지. 예를 들면 조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을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에 선택한다.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왜곡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조사의 시점이 택시기사가 나온 직후였다면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 근데 MBC가 택시기사의 CCTV가 나온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택시기사가 나오고 저기 정준길이 택시에서 통화를 했다고 시인한 뉴스를 어떻게 MBC에서 처리한 줄 아십니까?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와 통화가 종전의 자신과 설명과 달리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도 어렵죠? 거짓말했다가 없어.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없고요. 박근혜 정준길, 안철수의 금태섭 이렇게 대꾸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네. 그냥 정준길은 새누리당이고 금태섭만 안철수야. 어디에도 박근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난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항의 숫자, 길이 이거 중요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잖아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끊어버려요. 바쁜 사람부터 끊어버려요. 그렇지. 문항이 길고 복잡하고 많으면 젊고 바쁜 사람들은 끊는다.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층이 끊을 확률이 높다.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공통적인 지적인데. 자, 세 번째, 문항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권에 불리한 질문이 포함되면 야권 지지자들은 듣다가 끊는 경향이 있다. 많지요. 야권에 불리한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가 나쁜 놈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나쁘죠. 안철수 지지자는 듣다가 끊어버린다는 거야. 네. 응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지율 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분리한다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박근혜를 지지하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지지율 조사와 안철수 뭐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 뭐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일반 여론조사는 분리해야 된다고. 문항을 보면은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교수의 뇌물 문제, 여자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 문제, 여자 문제.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안철수 전세살이 논란,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명 동참, 포스코 사회이사 전력 문제 등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접하며 안철수 교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유치하고 가장 저열한 방법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앞에 쭉 나쁜 말들을 했잖아. 네. 그러면 부정적인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렇다면 안철수 질문 말고 박근혜한테도 그렇지. 안철수 인혁당이라든가 5.16 문제라든지 정수 장학회라든지 장준하 의문사라든지 앞에 쭉 설명해봐. 박근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그리고 나서 박근혜 지지하십니까? 물어봐. 김총수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더럽고 안 씻게 생기고 고기만 먹고 집도 있다고 하는데 다 빚이고 그런데 김총수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안 되지. 이번에 MBC 조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일부러 설계했는지는 우린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설계가 다른 여론조사와 4-5% 정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가 나온 것만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자, 1차 결론. 안철수의 대응 역시 사찰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고. 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맞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후속 조치, 알바를 푼다든지 기타 등등. 쾌재를 부르면서. 졸라 공작적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남은 게 뭐냐? 안철수 여자 제조에 들어간다. 그렇죠. 여자 제조. 이것이 이들의 수순입니다. 근데 안철수의 여자 없거든요. 없단 말이야. 근데 누가 손들고 나와서 제가 안철수의 여자예요 그러면서 흑흑흑 하면 없는 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글쎄 지난번에 군산에 내가 한번 내려갔는데 거기 함은경 후보라고 있었어요. 한번 헤어지고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함은경. 예, 그 양반이 지방선거인가 나왔는데 자기가 전부인이다. 함은경한테 당했다. 이렇게 이긴 시위를 이마트 앞에서 한 거야. 근데 그 전부인분은 미국 가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분이 나와서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함은경 떨어졌어. 바로 선거해볼 것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어떤 여자가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안철수에 숨겨둔 여자다. 그렇게 촌스럽게는 안 합니다. 대선판 정도 되면. 자.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언론 인터뷰나 누구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뒷모습을 하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할 것 같으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안철수 원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절대 얼굴 정면으로 나온다든가. 뒷모습 그림자. 혹은 그냥 이메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자들이 쫓을 때 특종 단독 한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그녀를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없는 걸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거는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냐의 문제인데 없는 건 입증할 수가 없어. 미치고 활짝 뛰는 거야 이거에. 저희 셋의 김용민의 몸무게와 저의 수염과 주진우의 머리카락을 다 걸고. 주진우의 새치. 주진우의 새치? 네. 그럼 나 대머리래. 저희 셋이 보장하는데 안철수 여자 없습니다. 없는데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찰을 통해서 안철수 원장이 탔던 예전 차량이 있었습니다. 예. 회사 차량을 탔는데 그 차를 회사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 차를 산 사람이 목동에 살고요. 생김새가 안 원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음악을 합니다. 30대고요. 예. 그게 사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누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안 원장이. 그러니까 안 원장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 원장이 원래 타던 차를 산 사람이 안 원장과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그 부인이 악기를 가지고 성가대원이라고 하지 아마. 그래서 목동에서 안 원장이 자신의 차를 몰고 다른 악기를 든 어떤 여인과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이 목동에 있는 교회의 성가대원이래요. 네. 어쨌든 저는 목동녀가 됐건 또는 어딘가의 새끼 마담이 됐건 새끼 마담 논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는데 CEO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자주 놀러 와요. 그때 안 원장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술도 잘 드시고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그 안에 안 원장이 자주 왔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할 사람만 구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가능성 농후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우리 공작단들이라고 봅니다. 뭐든지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야, 그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를 타겟으로 지금 폭탄을 쏘고 있는 이유거든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지금 내용도 없어. 내용도 아무것도 증명해내지도 못하고요. 검찰이 파면 팔수록 박지원은 그 혐의에서 멀어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혹만 터뜨리고 전혀 해명해주진 않았습니다. 뉴스로 툭툭 던져요. 나오지 말라 이거지.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의혹. 네. A 의혹, B 의혹.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박지원은 이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언제까지 박지원 보호하다가 그게 할 일도 못할 일 하느냐. 그게 그렇죠. 걔네들의 프레임이에요. 원래 그런 작전 존나게 잘 써요. 근데 멍청하게도 거기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졸라 많아. 근데 민주당 원래 그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그러게. 감격스럽습니다. 아메리카에 울려 퍼지네. 오빠들을 건들지 마라.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 현안이라고.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락 온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정봉주의 변변치 않은 친구 1번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포 스타일.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 촌철살인 기절광풍 정청래입니다. 아 진짜. 낮에는 따사로운 눈빛. 아니 왜 갑자기 네. 주제가가 있는데 왜 강남 스타일이야? 네? 어떻게 왜 바꾸셨어요? 왜 주제가가 있는 분이? 아니 낙곰수가 뜰 때는 낙곰수하고 묻어가고 강남 스타일이 뜰 때는 강남 스타일하고 또 묻어가야 되는 재미없죠? 아니 근데 오늘 현안이 뭡니까? 긴급 현안이라는. 긴급 현안이 앞으로 11월 20일 날이면 우리나라에 핵폭풍이 몰려옵니다. 뭐냐? 론스타 아시죠? 론스타. 네. 론스타가 5월 21일 날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네. 이걸 이제 ISD라고 얘기해요. 익시드인데 원래 이름은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의해서 네. 우리가 외환행을 도와줬는데 우리가 제때 못 팔게 해서 우리를 제때 못 팔게 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냉각 기간,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와 우리가 좀 협상을 하고 싶다.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되면
이제 5월 21일 날 냈기 때문에 11월 20일이 6개월 만기거든요. 그러면 11월 21일 날은 바로 익시드, 스페링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ISD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그러다면. 의원님 혼자 너무 급하게 달래시는데 네. 그러니까 요는 론스타가 네. 외환은행 매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방해를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 이 손실을 보존해 달라고 시비를 건 겁니까? 그렇죠. 일단 2조 9천억은 벌었어요. 네, 벌었잖아. 많이 벌었어. 2조 9천.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2조 2천억이야. 그건 다 회수하고 그렇죠. 남는 순수 이익금으로만 2조 9천억 원을 벌어갔는데 네. 우리가 3조를 더 벌 수 있었다. 론스타 주장으로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방해해서 못 벌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동안 당신들 그 조정 중재에 응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근데 이게 응하지 않으면 바로 6개월 후에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재판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요약하면 우리가 돈을 충분히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못 벌었으므로 네.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네. 우리하고 분쟁 조정을 하고 네. 그 분쟁 조정이 결렬되면 우리가 ISD로 가겠다. 그렇지. 그 FTA에 그렇게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ISDA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까? ISD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9일 날 우리는 ISD로 가겠다 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해요. 예. 근데 그때는 한미 FTA를 비준을 하냐 마냐고 시끄러울 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알려지면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로 붙였죠. 우리 정부가? 정말요? 우리 정부가요? 네. 나는 돈을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론스타가 돈을 벌어가는 걸 막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잘했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걸 숨겨놨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2008년 7월 9일 날 이미 론스타는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의 ISD 제소를 거론하였는데 네.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 FTA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FTA 통과가 되고 나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기화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서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적요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다. 그렇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2년 5월 21일. 올해 5월 21일. 네. 그런데 그 분쟁 조정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그렇죠. 지나는 11월 20일이면 네. ISD로 간다. 그렇죠. 요 얘기죠. 그렇죠. 오, 좋댔네. 근데 2008년 7월 9일만 한 게 아니라 2009년 2월 11일, 2012년 1월 17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ISD로 간다. 우리는 잘 해결되길 바란다. ISD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네요. 근데 그건 정부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감췄어요. 그렇지. 씨발. 감췄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번에? 이 문건도 이게 우리가 알았어요. 5월 21일 날 온 정식 문건 이번에. 그 후로 알았어. 그래서 이 문건을 달라. 원본을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대요. 외교통상부에. 내가 외교통상위원회 핵심 의원이야. 근데 나한테도 이걸 안 주겠다는 거야. 네, 근데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2박 3일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건을 입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거는 문건을 그러니까 분쟁 관련 적요서. 분쟁 관련 적요서. 네. 이 문건 자체 22페이지짜리 번역본. 그러니까 외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돈 실컷 벌어간 외국계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분쟁 적요서 이것을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 안 보여주려고 그랬지. 알고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나쁜 새끼들이네요. 이렇게 시작해. Dear Mr. President, I write on behalf of. 이거 on behalf of는 뭐냐면 무엇을 대표하여야 위하여가 아니야. on behalf of 6 벨기에는 이렇게 안 읽더라고. 벨전 이렇게 읽더라고. 벨전 investors that have suffered substantial financial losses due to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듀트 나왔다. 듀트 나왔다. 듀트는 뭐냐? 원인을 물는 거야. 뭐뭐 때문에. 고마운 이유는 thanks to 이렇게 하는데 듀트. 여기서부터 의미가 안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수가 지금 두 개 나네. on behalf of. on behalf of. 그다음에 듀트. 하여튼 고원어 피크는 이건 소풍가다 이런 뜻이야. 근데 듀트가 나왔다는 것은 니네 책임이다 이런 뜻이야. 너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았어. 요건 요 한 문장. 듀트 요걸 보면 이 문장 전체의 맥락을 알 수가 있어. 페이지를 다 알 수가 있어. 듀트 때문에. 그래서 총 로스가 얼마라는 거예요, 자기들? 얼마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데요. 2003년 10월 3일 날 1조 3,830억 원을 투자해서 외환 지분의 51%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2006년 5월 17일 날 이걸 다 팔게 되는데 5월 30일 날 또 콜 옵션으로 7,740억 원을 투자해요. 그래서 지분을 14.1%를 다시 얻어. 근데 콜 옵션이 뭔지 알아? 옵션을 콜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때 몇 년 후에 우리가 이거를 사겠다. 근데 액수를 정해놔. 싼 가격으로 정해놓겠죠. 정해놓고 그거보다 싸면 싼 가격으로 사고 더 비싸도 그냥 원래 정해놓은 값으로 사는 거야. 그게 콜옵션이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고 최종적으로 팔고 나간 게 2조 2천억 원을 빼고 2조 9천억 원을 남겼어요. 실컷 벌었잖아요. 그래요. 3년 만에. 졸라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1조씩 버는 거야, 1조씩. 투자한 거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최소 2조에서 3조를 더 벌 수 있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방해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조를 내놔라? 그래서 얼마를 배상해라라고 나오지는 아직 그 예측은 못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 2조에서 최대 3조까지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금액이 우리가 손실 입었으니 이제 얼마를 보상해 줄 거냐고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보낸 편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 되면 ISD로 가겠다. 네, 그렇죠. FTA 체결 이후 첫 번째 ISD이자 그렇죠. FTA 체결 전에도 당연히 ISD 간다라고 우리 정부를 알고 있었던 사건. 알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밥상을 우리 정부가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ISD로 가겠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1차 계약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3차까지는 나가리 되고 4차 계약을 해서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논스타에서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맥락상 우리 정부를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난 논스타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주식 매매 이거 할 때는 팔려고 하는 데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인수자들이 재정 건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금감위에서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팔려고 하는 논스타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승인을 3번을 다 안 해요. 국민은행이랑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또 안 해. 그리고 HSBC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또 안 해. 하나금융 여기다 결국은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많이 애를 먹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팔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 팔고 나중에 뭐 법원이 또 충족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조 9천억 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조 정도를 더 못 벌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게 이 주장이에요 지금. 어쨌든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못 벌었으니 그렇어요. 3조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안 내놓을 거면 우리 ISD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ISD로 가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뻔히 알면서도 론스타가 나가면 ISD 제소할 거를 이미 이전에 3번이나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FTA를 체결했고 그리고 그 편지가 왔음에도 숨기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3번도 알리지 않았고 이 편지가 정식으로 왔음에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 각하께서 대한민국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FTA를 체결했다.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이미 7월 9일 날 우리는 ISD로 간다. 근데 이것이 공개가 되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몇 조의 ISD가 바로 들어온다는 그리고 걸 론스타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렇죠. 그때 단건으로 몇 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ISD가 독소 조항이다 했지만 사실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가 FTA 여의도 집회할 때 그때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은 FTA 못 가죠. 못 가는 거예요. 전 국민의 여론이 아니 FTA 체결하면 그러면 바로 들어와서 3조 달라고 하는 거야? 쟤네가? 단건으로 3조야. ISD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만 실컷 얘기했지 우리가 그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3조 원을 배상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배상할 의무는 없어요. 강제성은 없어요. 단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하지 마 하는 교훈은 주겠죠. 혹은 뭐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투자시장이 이렇게 원시적이고 국제적인 규약을 지키지 않으니 뭐 이런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는 강제이행금이 없지만 여기서 진다. 그러면 또 가죠. 아까 제가 복선을 깔았잖아요. 소나기에도 보라색 도라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 기반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핵심 함정이 있습니다. 벨기에가 아니라 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ISD를 론스타가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저기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주들이 나서서 그렇죠. FTA 안에 있는 한미 FTA 안에 있는 ISD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투자에 대한 손실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기반의 간접 자본이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로 갔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받을 금액을 우리가 손해를 봤다. 라고 한미 FTA에 따른 ISD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높네요. 매우 높네요.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은 박수를 쳐줘야 돼.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페이퍼로는 벨기에 컴퍼니지만 실제로는 미국 텍사스에 기반한 회사인데 네. 만약에 벨기에 회사가 한국 정부한테 이런 분쟁 조정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안 들어주거나 혹은 그 ISD로 해결이 안 되면 한미 FTA 안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미국 투자자가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제소를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좆대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가정을 해서 졌다. 거기는 이제 이미지가 나빠지고 투자가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이어서 한미 FTA에 의한 ISD를 제소해서 우리가 또 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강제 이행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역 보복이 들어가요. 아니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니까 관세로 하건 무역 보복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과 FTA를 맺었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욕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가 아닌 게 아니라 강제인 거죠. 강제 이상의 강제지. 그런 말 들어봤어? 강제 이상의 강제? 근데 이거는 한국 정부에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네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해서 우리가 잊게 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피해의 첫 번째 사례를 뻔히 예상하고도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상이 아니라 눈앞에 있었어요. 그걸 말해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기고. 그러니까 론스타가 제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 대처를 했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황당하고 좀 열이 받는 것이 이 문서가 왔으면 이걸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숨겨. 공개해서 연구하고 방어책을 쌓아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새끼들을 숨겼어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손해를 보도록 외교통상부. 왜 숨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가지고 국내 여론이 들끓고 그러면 막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노출되면 소송에 불리하다. 웃기고 있네.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진짜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서 있는 건지 미국의 외교를 위해 있는 건지 일본의 외교를 위해서 있는 건지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 3조 원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핵폭풍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대선 전국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네요. 예, 만약에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김총수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의원님 손이 아니고 의원님 뭐 하고요? 나는 붕대 감아드릴게. 아 그리고 노팬티 어떻게 했어요? 노팬티. 저번에 제가 국회 가서 생각났어. 노팬티 어떻게 했어요? 국회 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팬티에다 노자를 써가지고 나 여기 있잖아. 아 진짜요? 봐 여기 보여주지 마. 여기 노 팬티 써있지. 진짜 써라. 팬티에 노라고 매직으로 써놨다. 아 그러니까 저거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 right.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아 저희가 지금 중국 공연에서 돌아와서 공항에서 바로 스튜디오로 달려와서 봉주 20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저희가 북경으로 떠나서 북경에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16일 날 상하이로 옮겨서 상하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금 막 17일 오후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이 녹음을 마치고 이제 몇 시간 후 내일 새벽 다시 또 미국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공연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중국 공연은 그 이전 공연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일단 성인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공연은 저희가 게다가 저희가 출연하기 직전 바람을 잡아서요. 밖에 나와가지고 박수 3번 치면서 짝짝짝 정신을 조금 빼놓는 것이 이게 다단계나 그러니까 옥매트 다단계 판매장의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자 준비하시고 박수를 3번 치게 하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낙검수 파이팅 이렇게 막 호응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막 꽃다발도 앞을 향해 던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적인 퍼포먼스까지 관객들에게 요청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여성이 적었던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이 짠한 공연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었구나. 그런 갈증이 굉장했구나 하는 걸 그 행사장에서 느꼈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중국 공연은 특별히 따로라도 한번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봉도사와 함께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김용민의 직업이 정해졌어요. 비행기를 내리기 직전에 세관신고하는 용지에 김용민 저한테 직업란에 저는 뭐라고 쓰죠? 사실대로 써! 그랬더니 김용민이 이렇게 썼습니다. 욕설가. 나는 옆에서 그걸 보고 좋아 그럼 나는 공작가 이렇게 쓰고 주지는 추적가. 그럼 우리 정봉주 전 의원 나오면 그분은 허풍가로 쓰기로. 허풍가. 그리고 주진우가 고객 불만 사항이 있다고.
스튜디오스를 부르는 거예요. 네. 스튜디오스 강하게 왔어. 항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객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스 당황했잖아. 주진우가 저의 동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김영민은 비행기 타자마자 자는데 네. 귀신같이 밥 줄 때 깹니다. 네. 아니 어떻게 깨냐? 깨우지도 않아요. 스튜디오스가 제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냐? 그랬더니 김영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면은 모든 정신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혼수상태로 그러나 가요. 유일하게 한 기관만 작동을 해. 후각. 냄새로 밤 냄새로 깨는 거야 자다가. 분명히 기절한 듯이 자는데 식사 카트가 막 돌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서 깨. 깜짝 놀라서. 그래서 2인분을 꼭 먹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독을 마친 후 몇 시간 후에 미국 가서 10월 1일 날 귀국하고 봉주 20회가 짧은 대신에 21일은 미국에서 녹음한다. 현지 로케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21회를 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죠. 민주통합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진작에 됐고 예. 이제 이틀 후면 안철수 후보가 거취와 입장을 발표하겠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태풍 꼭지가 뉴스에서 30분 나오고 문재인이 후보 당선됐다고 하는 거는 2분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권과 됐습니다. 야권의 이제 구도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짧은 예언 잠깐 하고 오늘은 박근혜 캠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안철수 저격수로 영입을 했던 정준길 씨가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네. 등장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고 네. 지금은 잠수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기업감 광노현입니다. 저는 법을 통해 정의를 배웠고 검찰을 통해 개새끼를 배웠고 정준기를 통해 보험 사기와 잠수를 배웠습니다. 아,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정준기를 가르침을 많이 줬지. 협박을 하려면 블랙박스 없는 택시에 타야 된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격수 자리가 공격수가 공석이 됐어요. 없어요. 박근혜 캠프에. 눈에 보이는 공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둔 네. 김무성 전 의원이 미국 배낭여행 간다고 뻥치고 미국 가기 직전에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은밀하게 단둘이 만났던 강용석 전 의원에게 저격수 영입이 이 시점쯤에는 드디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미 사고를 쳤고요. 이제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과연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네. 기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전통의 저격수가 여권에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야말로 저격수 업계의 선수죠. 선수이자 베테랑이자 네. 정치인인데 과연 이 고참이 다시 전선에서 뛰느냐. 하지만 지금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의 강한 저격수들에게 네. 영입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두 저격수가 과연 이 전선으로 뛰어들 것이냐. 네. 앞으로 대단히 기추가 주목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는 스스로 안고 있어요. 후보 자신, 박근혜 후보 자신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특히 입.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하면 사고야. 네. 캠프가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다 사고가 납니다. 캠프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캠프가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와서 다시 뒤집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후보를 자를 수는 없으니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자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게 항상 주장하던 바인데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은 단 한 줄로 항상 요약이 돼요.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권에 대한 공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야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거나 하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핵심 측근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 무임승차. 요런 단어들을 튀어나온다든가 혹은 안철수 한 핵심 측근은 정당 정치의 한계, 민주당의 한계, 마치 양 캠프 간에 엄청난 반목, 갈등이 계속되고 이제 곧 박살날 것처럼 이런 야당 내부의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증폭시키거나 과장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포탈의 기사 배치를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네이버의 뉴스 배치를 항상 비교해서 봐야 돼요. 특히 모바일 화면은 화면이 작습니다. 제한적인 기사 노출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정치 기사는 한 2개 정도만 가장 중요한 토픽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은 기사 배치가 다릅니다. 네. 이때 메인에 무엇을 배치하느냐 이걸 통해서 저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배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는 어떤 메인을 걸었는지를 통해 저들의 공작과 프레임을 읽을 수 있다. 항상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며 물론 야권 내 경쟁, 갈등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각자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소속됐기 때문에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접하기 힘든 수준의 정치권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만나기 힘든 수준의 품격을 갖췄다. 매우 훌륭한 양질이죠. 네, 그래서 각 캠프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요. 그러나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할 것은 그 두 사람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쫄지 않는 거.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쫄지 마! On the uprise. So frustrated. Hi, my name is Evan Ramstad. I'm the Korea correspondent fo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I tune in to Nanan Gumsada every week to get the core, most important news happening in the country. The only trouble is, I don't understand a word they're saying. But I like these guys, and I enjoy coming to talk to them about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and women. And now I find out they're headed to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New York, Boston, LA, Chicago. So forget about Romney and Obama, and be sure not to miss 나검수. BBK.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20회 시작합니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1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22일은 뉴욕 헌터 칼리지 23일은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27일은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 교회 29일은 시카고 노스사이드 칼리지 프랩 하이스쿨에서 재외국민투표 유권자를 비롯한 교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티켓 판매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딴지us로 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들으신 안내방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반 기자가 벙커에 놀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추임새 넣어주기도 참 민망하더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도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공연 많이 와달라 짐작은 합니다만. 공연 많이 와달라 보면 됐어. 롬니 오바마. 오바마도 나오고 롬니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자, 저희가 바로 내일 떠나기 직전 밤 녹음하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 미국 갑니다. 제 국민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나러 가는 길인데 여기서 김용민의 완전히 새로운 성대모사 지금 갈고 닦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성대모사와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진우의 취재 뒷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 대선 전망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직접 뵙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기로 하고 우리 봉도사 이야기 또 잠깐 하면 드디어 S1 등급 네. 매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처우가 조금 개선됩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S1의 S는 뭐예요? 섹스인가? 어쨌든 은진수는 입감하자마자 됐던 S1을 정봉주는 8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게다가 은진수는 수감 생활 70% 넘으면서 바로 가석방 됐는데 정봉주는 9월 말이면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나와야 해요. 은진수와 형평성 차원을 논하자면 그렇죠. 게다가 또 9월 말은 또 추석 아닙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9월 말에 안 내보내주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 더구나 은진수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 처먹다가 구속이 된 파렴치범이고요. 정봉주는 대선 검증에서 상대 후보를 검증하다가 비판하다가 감옥에 간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속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9월 말에 마침 저희가 돌아옵니다. 9월 말에 돌아왔는데 정봉주가 없다. 서울 거리를 거닐고 있지 않다. 예. 아니 설마 2달 3달 더 잡아놓으면 뭐 한다고 내보내주겠죠. 여러분 10월에 저희가 이미 예고드린 대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봉클로드 반담이라고 본인을 부르고 있는 정봉주 9월 말에 근데 나와도 큰일이야. 한 2달 동안은 감옥 깔때기를 들이댈 거 아니야. 2달 동안은.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을 그때 가석방하지 않는다면 이 명진 스님께서 뭘 하겠다고 한 줄 알아?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삭발을 한다 막 그랬거든. 삭발을 한다느니 뭐 명진 스님도 삭발하시겠대. 아니 명진 스님 그러더라고. 나는 머리를 기를 거야. 엄청난 일이네. 스님이 머리 기르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놈들아. 이해수 선생한테도 뭐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그 10월 초에 물어보기로 하자 이제. 누구도 닿지 못한 세상에 의견이 바로 있은 후에 황우영 원내대표의 문자가 나왔죠. 협박이 아니라 사실관계. 그렇죠. 사실관계. 안철수와 여자 쪽으로 집중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고 리액션이 왔다 이거지. 그렇지. 왔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좋았어요. 좋았다는 것도 하나의 이것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정황이지만 인터넷에는 사방팔방 이것이 준비된 것이었고 그런 리액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뭐냐면 동아일보에서 자, 동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동아나 조선은 의외로 이럴 때 발을 빼요. 발을 빼거나 너무 공작의 냄새가 날 때는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시간을 뜸을 들이고 상황 추이를 봅니다. 그런데 동아는 바로 물어요. 동아 안철수 불출마 협박 주장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당일 오후 3시 17분에 뜹니다. 3시 17분이면 네. 그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정중길 기자회견의 내용이 졸라 자세히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태섭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듣지 않고 내용을 다 알고 정중길의 해명까지 만들어서 실었다는 거 하면 얼마나 빨리 알았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중길 협박 내용 뭐 이런 거 듣자마자 바로 정중길 의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한두 줄의 해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워드로 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전화 통화라는 보통은 짧은 대응밖에 안 나와요.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기자회견이 나오고
사실은 기자회견 내용을 치는 것만도 3시 17분이면 다 못해. 그렇지. 그런데 3시 17분에 상대편의 반응도 다 넣었다. 말이 안 되잖아. 예. 3시 17분 당시에 기사에 정준길의 반박 내용이 자세히 실립니다. 원래 1부, 2부 계속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처음 떴을 때부터 기사가 자세히 나와요. 정준길 기자회견은 오후 4시에 했는데 어떻게 3시 17분에 정준길의 기자회견의 내용이 준비될 수가 있냐고. 아니 기자회견보다 그것도 기자가 그걸 알 수 있냐고 그 시간에 이미. 기자회견보다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먼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편의 기자회견을 알고 있을 때만 미리 준비할 수 있지. 그렇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3시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히 알고 4시 기자회견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시 17분에 기사를 송고하려면 2시 몇 분부터 기사를 다 써놓아야 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포털에 나온 게 3시 17분이야. 그 과정에 그렇지. 데스크의 어떤 통과 과정 다 거쳤다는 얘기지. 중앙일보도 똑같은 3시 17분에 정준길 사실무근 친구로서 의례적 통화였다. 기사가 딱 뜹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 기사에는 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라고만 말을 하고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가 없어. 그 전에 해놨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 안철수 3시에 프레스센터에서는 기본이거든. 아니 육하원 측도 없이 기사를 당연히 했었죠. 기본이잖아. 그런데 이 기사가 입력된 시간에는 짧은 기사 이거는 동아일보는 길었어 자세하고 중앙일보는 3시 17분에 짧은 기사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대부분 시간과 장소를 제일 먼저 쓰고 기사를 쓰는데요. 3시에 기자회견장에서 그걸 썼다고 생각해봐. 3시에 프레스센터 어디서라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 장소에 안 가더라도 모든 기사는 언제 당연하지. 어떻게 쓴다고 하죠. 물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이 입력된 기사는 포털에 잘 노출이 안 됩니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요. 어디 처박혀 있어요. 짱 박혀서. 이거 여론 공작 전문가들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예전에 BBK 동영상 나올 때 말이지. 우리 카카에. 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BBK 동영상이 나오자마자 우리 각하께서 국회를 바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한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뉴스가 반가이가 돼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어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직접 언급한 이명박 후보의 육성 동영상이 어제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 어젯밤 늦게는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뉴스였는데 마치 논란과 공방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두 개 같이 뜨는 거예요. 그렇지. BBK 동영상 하나, 그 사실 무근임으로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 새누리당 이 물타기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잘합니다. 공방과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명백한 것을. 이게 잘 쓰는 방법이거든. 협박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친구이자 사실 무근이다. 이 기사가 같이 띄우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처음부터. 맞아. 그것을 이렇게 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정 전 위원이 어깨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공작입니다. 공작 특집 2입니다. 공작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공작 새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이야. 공작새야. 그러네. 공작새 누리당. 앞으로 공작새 누리당이라고 불러야 돼. 지난 6일 날 안철수 협박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보위원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었는데. 검찰 출신이 공보위원을 한다. 이 사람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막 볼 사람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나다 떨어졌던. 그런데 이제 안철수 협박 당시에 택시를 안 탔다고 뽕을 치다가 딱 걸렸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했다고 했죠. 기억도 안 난다고. 아니 검사 출신인데 머리가 그렇게. 아니 무슨 뭐 장준하 선생 그때야. 75년 전. 그렇지. 37년 된 일인 줄 알아. 아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니 무슨 씨발 이틀 전에 택시 타고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로는 CCTV나 누구 증거가 있는지 증인이 있는지 그 자료를 확인한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까지 뻥을 칠 건지 그렇죠. 결정한다는 얘기인가? 얘라 이 개구라쟁이야. 이런 애가 검사했어. 어이구. 심지어 잘 나갔어요. 이 진실 공방으로 1차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땅 등장하는 바람에 완전 돌발 연수거든요. 아니 근데 택시 운전사가 나왔을 때도 계속 오리발이었어요. 왜냐면 입증할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년 된 친구를 잃었다고. 그리고 택시 탄 거 들키고 나서도 자기가 시인하고 나서도 금태섭 변호사가 자기와 절친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친구. 이 절친 졸라 강조해. 이거는 친구라고 이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절친 승낙합니다. 친구를 잃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저의 5절친 영국에 갔죠. 저의 5절친과 이번에 새로 생긴 정절친 그리고 주진우의 절친이 있어요. 나절친이라고. 나경원 전 의원 나절친이라고 있는데 나는 저 조절친이라고. 조현호. 안녕하십니까. 조절친. 네. 조현호. 이렇게 사총사가 탄생했어요. 네. 사총사. 다만 준기라 네가 총수하고 절친해도 형이라고 못 부른다. 거짓말쟁이는 우리는 안 쳐줘. 이 택시기사 나오니까 그때 생방송이 있었거든. 그렇죠. 안 나가려고. 채널 A. 왜냐면 나가면은 택시를 탔냐 안 탔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증거가 물증이 남잖아.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간에 기록이 남잖아. 근데 그때까지는 택시기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죠. 어디까지 입증을 몰랐어요.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떨어졌겠지. 일단 시간을 벌어라. 그래서 막 가로수로 혼자 들이박은 거 아니야. 그 동네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그 길은 굉장히 넓고 일직선입니다. 아니 일직선이어도 사고가 나고 들이받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지역에 경찰한테 확인해 보면 여기는 사고가 나기 굉장히 힘들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가 나기 힘들다. 그 전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고 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건 일부러 가서 박지 않으면 가봐. 여기 힘들어. 술 먹지 않으면 아주 힘든 각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물어봤어. 괜찮냐? 병원에 있는 관계자의 전원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새끼 멀쩡해. 완전 멀쩡해.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일단 웬만한 핑계를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이박자. 그런데 간이 작았던 거야. 안전벨트를 너무 세게 맨 거야. 적당히 하다못해 살짝 골절이라도 돼야지. 근데 간이 너무 작았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차가 뒤집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건 전문가가 대신해줬을 수도 있다. 스턴트맨이들은 또 뒤집혔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가로수 들이받고 차를 뒤집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가로수 받았다고 왜 차가 뒤집혀? 생각을 해봐. 그렇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 보통 차가 앞에가 움푹 들어가야지. SUV들만 보니까. 그러면 트라제. 뽕 뒤집혀서 뽕. 홀라당. 일단 박아놓고 엎은 거 아닐까? 스턴트맨이 아니고 포크레인설. 나는 스턴트설이면 넌 포크레인설이냐? 굉장히 사고가 나기 어려운 데서 굉장히 어려운 각도로 차가 뒤집혀져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사기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양반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험 사기 자해 공갈단 이런 거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귀신이야. 바로 차단해. 곧 결과 나올 겁니다. 보험금 타기 어려워졌어요. 정검사.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 가로수 옆에다가 편말을 하나 세워둬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 가로수는 박근혜를 위해서 안철수를 저격하다가 공작이 뽀록나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온몸으로 돌진한 김어준의 절친 정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 가로수 일동.
편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미국 갔다 와서 진짜로 세웁니다.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 명소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그 정준기라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얘기로는 언젠가는 일 한 번 제대로 낼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들었다고 하죠. 일 냈어. 일 냈네. 일 냈어. 예. 아니 거리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장소로 명명한다. 이거 큰 일이에요. 그 가로수 이름도 지어줄까봐 공작 가로수나. 어쨌든 절친 수락한다. 이제 공보위원도 아니야. 이제 새누리당에서 처음에는 정준길 공보위원, 정준길 전 공보위원 그러다가 정준길 전 의원, 정준길 씨. 준길이 나중에는 아니 정씨, 정준길 씨 개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버렸어 이제. 그럼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야 20년 절친인데 2010년에 문자 2번 보냈단다. 그 그동안.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잖아. 그동안 그것도 자기 출판 기념에 오라는 단체 문자였대. 금태섭 변호사 가지도 않았대 거기. 씨야. 그러다가 2년 동안 안 하다가 연락을. 아니 정준길이 인생의 폭이 그 정도인데 놔두세요. 20년 동안 2년 전에 단체 문자 보낸 게 그 사람이 절친이 한 명이래. 얼마나 인생 외롭게 살았어. 사법연수원 동기였죠. 그렇죠. 그게 야. 절친이면은 안상수 보훈상수하고 노무현 대통령 친구야. 절친이야. 2010년에 문자 2번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일으키기 일주일 전에 문자를 또 2번 보내요. 8월 27일 저녁 10시 11분 2년 지나고 나서 문자를 딱 2번 보내. 그 내용이 뭐냐면 산업은행 관련 안철수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정이 있다. 이것도 협박이죠. 그렇지. 금태섭 변호사한테 협박이죠. 문법도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뭐야 보다가 여기서 조사가 씨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자가 뭐냐면 새누리당 워크숍에 안철수 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은 2010년에 문자 2개 보내고 2010년에 문자 2번 보낸 거 아니야. 평균 1년에 한 번 보낸 거야. 이게 절친이면 나는 1575하고 절친이야 씨발. 핸드폰 미남 문자도 씨발 그거보다 자주 와. 나는 김미영 팀장하고 사귀는 사이고. 그렇지. 김미영 팀장이 누구야? 있어. 김미영 팀장을 몰라요? 몰라. 누구야? 아니 저 대출 상담하는 미영이 누나 몰라? 몰라. 온 국민의 그 근데 자금줄. 아니 정준길은 인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문자가 말이지 알리바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친이라고 주장해야 되잖아. 만약 2년 만에 갑자기 연락했다고 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정황에 더 근접한 스토리가 된다 이거지. 거기까지도 일단 2년 만에 보낸 문자가 이미 협박입니다. 이 문자부터 갑자기 연락하면은 2년 만에 처음 연락했다고 그러면 절친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 네. 저쪽에서 반응할 때 아니 친한 친구가 걱정에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가둬야 되는데 친한 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자를 미리 보낸 거야. 안철수가 새누리당에 워크숍 강연을 하겠냐? 세상에 어느 바보 그렇게 생각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안철수 협박 시작. 저는 이것은 이 문자 자체가 이미 알리바이용이고 이것은 일종의 작전이었다. 일부러 안철수 측을 자극하기 위한. 자극하죠. 왜냐? 안철수와 여자라는 키워드를 꺼내놓고 싶은 거야. 사실 택시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모든 논란에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가면 공작이니 협박이니 친분이 다 지나가고 안철수와 여자라는 그것만 단어만 남지. 남게 됩니다. 달랑 남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안철수와 여자라는 키워드를 내놓고 싶은데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꺼내봐. 언론에서. 졸라 두드려 맞을 거 아니야. 예. 그 키워드를 세상에 꺼내놓을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 측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부러 자극해서 리액션을 유도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정황적 방증이 많이 있어요.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는 정준길이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겠네.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다고 봐요. 저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누구를 뵙고 있었는데 금태섭 변호사 입에서 안철수의 여자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달려갔어요. 불길한 바람에 맞서 있네. 넌 누구보다도
단단한 눈빛으로 무엇도 깨지 못할 그 벽을 넘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네. 넌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돼 있었어. 넌 말해주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넌 들려주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넌 보여주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뒤틀린 세상의 비상구. 돌아올 너를 위해 필요한 건 단단한 마음. 내일을 위해서 하나가 될 준비. Don't worry, it won't you. We'll remember you. Don't worry, it won't you. 저희가 떠나기 직전인데 그러면 이거 내놓고 보름 있다 또 올 거냐? 아닙니다. 가서 녹음합니다. 네. 65만 원 들여서 장비를 샀습니다. 45만 원어치 샀다며. 아니, 더 그 샀어? 45만 원어치는 마이크 2개 갖고 세 사람이 나눠 써야 되는데 8개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65만 원짜리. 근데 마이크는 몇 개 들고 가? 마이크는 3개 들고 가. 근데 8개짜리를 샀어. 여하간 저희가 이번에는 시국인지라 해외 나가서도 매일 뉴스를 점검하고 네. 그리고 저희 빨대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첩보를 받아서 네. 계속 업데이트하며 네. 최소한 1회 그리고 만약에 시국이 엄중하다 하면은 2회까지 방송을 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가서도 하려고. 다만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리카 김 만난다면서. 누구요? 미국 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김경준 씨가 지금 이제 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내놓았어요. 네. 그래서 에리카 누나한테 지금 저 편지를 한번 읽으시지. 에리카 김에게 보내는 주진우의 편지입니다. 누나 저예요. 이 새끼야. 잘도 만나주겠다 이 새끼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지금 자 에코까지 넣었어. 에코까지 넣었어. 자, LA 가요. 누나네 동네. 그러니까 멕시코 식당에서 만나요. 안녕. 안철수 교수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는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길 위원은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그것을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친구 간의 사적인 통화를 정치 공작으로 역이용한다면서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친구 간 사적 통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뉴스를 보니까 뭐 서로 오랜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뭐 안철수 씨 얘기하면서 안 원장 대선에 나오지 말라. 나오면 다 죽는다. 그 2대 출신의 30대 여성하고 최근까지 사귀었었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대선에 나오지 말라.
새누리당은 택시를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거를 이제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이제 택시 탔느냐 여부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회 승용차가 가로수를